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 전해지죠. 일생 동안 새처럼 가벼워지기 위해서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 어떤 삶의 방식을 가졌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삶이 팍팍하게 짓누르면 바로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그리워하게 되죠. 오늘 오랜만에요, 소설집 펴낸 이선 작가님의 소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새로 나온 책들 소개해드리고요. 성우 이은정 씨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05년 한국과학문화재단 출판 지원도서로 선정된 시간과 공간의 근원을 규명한 역작 우주의 구조가 도서출판 승산에서 나왔습니다. 시간과 공간, 우주에 대해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아직 알지 못하는 것까지 정리해 놓은 이 책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이 쓰고 이론 물리학자 박병철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짚어나가야 할 문제들을 해박한 지식과 깊은 철학, 그리고 신학으로 풀어내고 있는 책. 미래의 도전들이 도서출판 물풀이에서 나왔습니다. 베네딕토 16세의 교황 선출 후 최초로 나온 이 책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추기경으로 봉직하던 시절부터 품고 있던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화를 가장 큰 화두로 이성과 신앙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동문학자 이동준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실무 마케터를 위한 히트 상품 제조 비밀, 대한민국 1등 상품 마케팅 전략이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20여 년간 다양한 업종에서 신제품을 직접 개발한 경험과 사례, 신제품 개발의 원리를 담은 신제품 개발 실용서인데요. 신제품 개발 전문가 조서환 씨와 추성엽 씨가 공동으로 엮었습니다. 네, 성우 이은정 씨였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독서실이요, 작가 이선 씨의 작품 사막에 사는 법, 이 작품을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승자를 위하여, 이 작품으로 소설문학 신익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1990년 기억의 장래로 큰 상이죠. 제14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펴낸 장편 소설로 기억의 장래, 행촌 아파트, 우리가 써올린 파이어니어호,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또 소설집으로 100권이 있습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이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선 선생님은 이제 책도 이 정도 많이 나왔으니 뭐 책 나왔다고 반응이 어떤가 하고 서점 가보시지 않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폭로할 수도 없고 꽤 이제 이름이 알려진 작가인데, 네. 자기 책 3번째 권까지 그러더래요. 큰 서점 나가서 사람들이 도대체 내 책을 보나 안 보나 옆에 싹 숨어서 몇 시간씩 보고 그랬대요. 그렇게 궁금하더래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이 나오면 누가 제 책이 나오고 나서 제 책을 읽었다고 제 앞에서 정면으로 이 얘기를 하면 쑥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괜히 그냥 뭔가 좀 실수한 거 들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오늘 함께 하실 이제 이 작품이요. 제목은 하나인데, 가령 사막에서 사는 법, 이렇게 제목 하나인데 9편의 다른 얘기가 실려 있는 거죠? 네, 연작 소설이죠. 얼개를 좀 소개해 주셔. 대강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특별히 얼개라고 할 것이 없이 연작 소설이 그렇죠. 같은 제목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거를 연작 소설집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다르죠. 다른데 큰 주제가 있죠. 이제 큰 주제를 놓고 그 밑에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파생되어진, 이 책의 경우에는 이제 사막에서 사는 법이라는 그 제목 하에서 9개의 단편이니까 그 9사람의 주인공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 이문구 선생의 우리 동네 무슨 시리즈 쫙 있고 그 생각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사막이 어딥니까? 사하라가 배경으로 나온 소설입니까? 이제
짐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제목을 보고 아셨을 거예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되게 사막을 우리가 삶을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살아가는 것을. 사막 같은 삶. 예, 바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책을 읽고 나서 재밌게 굉장히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척박하고 신선하거든요. 예. 그런 척박하고 신선한 삶이 남에게 풍요롭게 보여진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삶에 있어서의 성실하게 지금 나름대로의 남에게는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그런 어떤 기둥을 붙잡고 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막에서 사는 법, 어떻게 사는 법인지 한번 들어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가 이선 씨가 말하는 그 사막,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 한번 느껴보시도록 하죠. 작가 이선 씨의 연작이지만 그중 한 편입니다. 사막에서 사는 법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꽃구경을 하러 남도 지방을 다녀오다가 며칠 친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삼촌과 방 여사의 소동이 벌어졌다. 형님! 내가 이 날릴 때까지 이러고 살아요, 형님. 나 이러다가 제명에 못 치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웬수 같은 인간.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 뛰어요. 아이고, 또 시작이다, 또. 무슨 일이야? 아휴, 넌 여기 들어앉아 있어. 형님! 아이고, 시끄러! 아침 대바람부터 뭔 일이여? 아이고. 내 창피해서 그냥 살 수가 없어. 나 죽어요, 나 죽어. 이 날릴 때까지 몸이 성한 게 기적이지. 서방이 한 번도 곰살맞게 손잡아준 적은 없으면서 왜 주먹질이야. 동네 사람들 대표하면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오죽이 못 났으면, 어? 아유, 시방 어디 있어? 어디서 대접 부리든지 그냥. 아이고, 무슨 일인데요? 아유, 넌 왜 나와? 영주 아가씨 오셨네. 아이고. 느닷없이 아침 식전에 방 여사가 얻어맞아 엉망이 된 얼굴로 우리 집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소동은 꼼짝없이 불려온 삼촌이 어머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나서야 겨우 잠잠해졌다. 아유. 방 여사님, 여기 얼음 주머니요. 아이고, 정말 영주 보기 창피하네. 나 이러고 살아. 그럴 때도 있죠, 뭘. 그게 무슨 힘이라고. 근데 어머니가 방 여사님 건너오시라는데요? 방해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이 방해사야. 이제부터는 방해사라고 하지 마라.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전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의 사이가 좋을 때 얘기지. 아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유. 삼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의처증이지 뭘. 에이, 삼촌이 그럴 뿐이신가요? 부부지간의 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장담을 요? 정말 의처증이라니까. 내가 심심해서 개꾼들하고 가끔 춤추러 가거든. 응? 어머.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어. 그냥 건전하게 춤만 추는 거야. 운동이라고. 그런데 삼촌은 다른 남자가 자기 마누라하고 춤추는 꼴을 죽어도 못 보겠다는 거야. 그래도 난 죽어도 가야겠다고 하고. 이거 말로는 안 되니까 뭐 기운을 쓰는 거지 뭐. 그냥 자랑도 해야지. 응? 그것이 아무나 하는 짓이 간디. 응?
아이고, 그래요. 사방가디 떠벌리고 자랑을 이어야지. 기다리다 못해 건너온 어머니가 골방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목청을 높였다. 방 여사의 얼굴이 금방 새초롬해졌다. 아이고, 대체 어쩌려고 이리요? 이? 이유 불문하고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놈은 불쌍한 놈이라고 야단쳐서 보냈지만 자네는 마저도 싸. 응? 젊었으면 더 숭하지. 응? 쉰이 넘은 옆에 내가 추접스럽게 춤바람이 나서 어쩌자는 것이요. 응? 서방이 하지 말라는데, 응?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냥 죽어라고 해야 돼야. 안 그러면 이 가슴에 불덩어리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차라리 갈라설래요. 갈라서고요. 어디 먼 데로 가서 젓가락 두드리며 악을 쓰는 것이 낫겠어요. 아이고, 그날로 문 닫으려고 안 했으면 어떤 술집에서 이런 쪼그랑 할망구를 술청에 앉힌다냐. 응? 내일 모레면 며느리 볼 사람이 별 숭언소리를 다 하는구만. 아이고, 인자 나도 힘 팽겨서 야단치기도 고달픈 게 얼른 집에 가. 아이고, 형님은 같은 여자인데 그래 여자상을 콜콜 몰라요? 방 여사는 아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워버렸다. 어머니는 그만 두 손을 들고 일어났다. 아이고, 영주야, 그 잘난 노랑샷선때 전화여서 속 시끄러 죽었은 게 얼른 와서 끌고 가든지 이고 가든지 안 보이게 좀 하라고 히어라. 알았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도 그리요. 응? 아니 어떻게 늙으면서 그냥 다 저렇게 쌍스럽게 배워난다냐. 춤추러 댕기는 옆편에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서 그냥 붙잡아 놓지는 못하고 맥없이 그냥 두들겨 패기만 하는 서방이나 똑같아요. 아이고, 본 데 없고 배운 데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단 게. 에휴, 야, 얼른 전화하란 게 뭐야? 해요, 지금 해. 여보시오. 삼촌, 저예요, 영주. 그래. 어제 내려왔냐? 어제요. 지금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저녁이나 하면 어째? 걸판지게 한턱 쓸라게 여기로 나오지 그래. 네, 알았어요. 참말로 쌍스럽게 변했단 게. 그 잘난 노랑샤스가. 그만해요. 방 여사님 다 듣겠어. 아이고, 들으라지. 지지처럼 다르기 쉬운 것이 어디 있냐. 응? 말 한마디만 감칠나게 히어도 살을 녹는 것이 지집인지. 나 못나서 자랑하려고 지집을 두들겨 패는 것이지. 아이고, 내일 모레가 환갑인데 나이를 어디를 처먹었는가 모르겠다. 같이 늙어가면서. 이젠 제발 좀 삼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점잖게 살면 그러겠냐. 잊어버릴만 하면 두들겨 패서 그냥 맥없이 우리 집 거 그냥 뒤집어 놓은 게 그러지. 어이구, 너는 어쩌다가 와서 본 게 애미한테 눈을 기는데 그 속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허건날냥 쌈박질만 한다고 숨걸 것이여. 이구 참, 성씨나 같으면 몰라. 노랑샤스한테 너그지 피가 한 방울이라도 튀겼으면 억울하진 않겠다. 저 다녀올게요. 그래요. 야야, 가다가 말이여, 금은방에 잠깐 코빼라도 뒤밀어라잉. 며칠이나 있으면서 안 들여다보면 네 형부가 서운 타고 안 오겠냐. 서운하긴?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언젠데. 아이고, 안 그러면 사돈이 논 사서 배 아프다고 오해할 것이구만. 응? 억울한 소리 안 들으려면 문만 열고 눈이라도 맞추고 가. 알았냐? 엄만? 나 가요. 야, 늦지 않게 와. 삼촌 술 먹이지 말고.
방영식이라는 이름보다 노랑샤스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린 삼촌과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성을 방씨로 바꿔버린 방여서와의 긴 사연은, 아니 거기에 사촌인 정옥언니의 구구한 사연까지 보탠 긴 이야기는 1960년대 중반 노랑샤스 입은 사나이가 유행하던 그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노랑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1960년대 중반은 내가 막 사춘기에 들어서던 시기였다. 아버지의 가구점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곳에는 레코드 가게가 있었다. 그 가게 앞에 세워놓은 스피커에서는 심심찮게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흘러나왔다. 생기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아무리 본데 없이 자랐다가 이어도 그렇지. 사람이 진정한 데 없이 그냥 초랭이 방정을 떨어가면서 까불어 된다냐. 제발 그저 노랑 샤스만이라도 벗어. 아주머니 다 좋으신데 멋을 모르신단 게. 에이구, 쟤는 무슨 말라 죽을 쟤다냐. 안 그래도 누런 얼굴이 그냥 아주 노랭이가 되는구만. 삼촌은 어머니가 단골로 다니던 그릇가게 안주인의 남동생이었다. 상처한 중늙은이의 후처로 들어앉았지만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을 남편이 끝내 거두지 않자 달리 의탁할 곳을 찾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녀의 딱한 처지가 안쓰러워서 차마 간청을 마다할 수 없었다. 의지가지도 없고 특별히 딱 부러지는 구석도 없는 신선한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는 삼촌의 노란 셔츠를 하루빨리 벗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삼촌은 금방 그 거리에서 노랑 샤스라는 스타가 되었고 한낮의 무료한 거리는 삼촌의 동무대가 되었다. 야, 영주야. 시방 스타는 무대에서 내려간다. 해가 지면 삼촌은 눈에 띄게 풀이 죽었다. 해가 넘어가면 20살 청춘이 요상하게 슬퍼진단 게. 그래서 암만 여도 나는 얼른 장가를 가야겠어. 장가 가면 집에서 밥 지어놓고 지들리는 각시 있은 게 소문다고 슬퍼지겠냐. 저길 해 떨어지기만 지들리겠지. 안 그러냐? 그래서 나는 삼촌에게 하루빨리 각시가 생기기를 바랬다. 다행히도 이내 노란 셔츠의 삼촌에게는 열광적인 팬이 생겼다. 어머머, 노란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노란색을 좋아하는데요. 노란색이 얼마나 멋진 색인데요. 건너편 양장점의 새로운 언니였다. 역시 그 멋을 아는 사람은 한눈에 정확하게 알아본단 게요. 그러게요. 그 옷 때문에 이 동네가 다 훤하네요. 그런데 성이 뭐예요? 방인데요. 어머나. 방. 그러면 기다리 미스터 방이네요. 그 노래 좋아하셔요? 기다리 미스터 캠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 캠은 마음씨 그만이에요. 어느새 삼촌은 한쪽 다리를 들고 트위스트를 추고 있었다. 그런데 난 노랑 샤스 입은 사나이가 더 좋아요. 그래서 노란 샤츠를 입으시나 봐요? 그 노래가 딱 나를 두고 만든 거란 게요. 그러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삼촌이 말이 없다거나 씩씩한 생김새는 결코 아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삼촌이 그 노래의 주인공처럼 아가씨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양장점 가시려고 연애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떠들었어. 참말이요? 누구 호삭길 맡기려고 그런데요? 응? 연애가 아니고 짝사랑이구만요. 아니, 그러면 그 가시네를 짝사랑 한단 말이요? 아이고, 답답해라. 그 반대란 게요. 아이고, 그 말을 어떤 실없는 양반이 믿을란가 모르겠네. 암만이어도 소문이 맞는가만. 아니란 게요. 아니나 바뀌나. 어쨌든
명심이요. 착실한 이 일가를 만들어서 살려면 야무진 여자를 만나야요. 팔랑개비 같은 여자를 만나면 평생 대문 하나 번듯하게 못 달고 팔랑팔랑 사는 것이요. 그랑께 인자는 쫓게 만사를 심각해봐. 참, 그 아가씨가 지 노랑 샷스 보고 바랬단 게요. 무엇이요? 저는 뭐 따로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만요. 아이고, 그려. 시방 의학세 슬피 울어. 아이고. 아무도 삼촌의 말을 심각하게 듣는 사람은 없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는 나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 야, 영주야. 어머니나 언니처럼 너도 내가 심각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냐? 삼촌은? 노랑 샤스가 심각하면 돼? 스타는 외로움도 견딜 줄 알아야지. 요것은 비밀인데 너한테만 털어놓을란다. 내가 딱 한 가지 심각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짝사랑이에요. 누군디? 사나이 맛은 중천금이여. 참으로 입을 열겠는가.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정옥 언니를 바라볼 때면 삼촌이 우스꽝스럽게도 심각한 표정이 된다는 사실을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싫어. 2개 같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저녁은 사 먹든지 할래. 아이고, 공부하기 싫은 게 별걸 다 신경 쓰는구만. 응? 집에서 노는 사람인데 동생 해결로 도시락도 못 갖다 주겠냐. 그러게. 내가 갖다 줄게. 응? 에이구, 참. 뭔 일이요? 학교 늦어. 이거 가. 엄만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그래, 산디야. 난 암시랑도 안 한데 매급식을 하네. 아니, 무엇이 암시랑도 아니에요. 정옥 씨는 자존심도 없는가요? 남의 집살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근다고 일일이 갈 때마다 영주 동무들한테 외서찬 언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주도 미안해서 밥이 지대로 넘어가겠어요. 차라리 지가 갖다 줄게요. 그게 훨씬 낫겠네요. 예. 지가 자전거 타고 휙하니 댕기면 되잖아요. 그럼 밥도 터시고 소찮겠어요? 그래, 갖다 줄 거면 차라리 삼촌이 갖다 주든가. 아이고, 씨. 아이고, 핑계 좋다. 그래서 여의껏 좀 들어가 보려고. 응? 아이고, 인자 영준의 할게 애기들이 그냥 노량샤스 노래만 부르겠네. 그게 말이에요. 아주머니 말씀대로 그런 불상사가 있기는 하겠군요. 그럼 학교 수의실에 놓고 가. 그럼 되겠네. 아이고, 영주는 참 똑똑하게 너다. 예. 어머니는 삼촌이 도시락 심부름을 떠맡았는데도 그대로 돌아서는 언니를 곱지 않게 바라보았다. 아이고, 조카 자식 거둬봤자요. 머리 굵어진 게 서운하다는 궁리만 하는 게비요. 어느 날부터인가 삼촌은 눈에 띄게 풀이 죽었다. 가게 앞에 서서 다리를 흔들지 않았고 좀처럼 웃지도 않았다.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던 삼촌이 자꾸 끼니를 거르자 어머니는 엉뚱한 걱정을 하기도 했다. 에? 아유, 왜 안 먹었어? 바빴어? 그냥요. 입맛이 없네요. 아이고, 노랑샤스가 왜 그려? 동네 사람인데 심심해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구만. 어디 아픈 것이요? 아이고, 그런 거 본 게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아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아픈 데가 없었는데 왜 그런디요? 응? 아니, 안 되겠네. 누나한테 이야기여서 한약방이라도 갔다 오라고 해야지. 아이, 가두시란 게요. 엄마, 어디 가요? 저 노랑샤스가 영 밥맛도 없고 기운을 못 차린 게 약이라도 한 제 지으려고 그런다. 엄마. 왜? 정말로 몰라서 그래?
삼촌이 정옥 언니 좋아해서 저러는 거야. 정옥 언니가 금은빵집 동생하고 사귄다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거라고. 아이고, 저도 무엇을 덜렁거리는 사내라고 그냥 욕심은 있어갖고. 아이고, 그래도 분수는 알아야지. 응? 그 까불대는 성질에 여지껏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거 보면은, 아이고, 냅둬라. 굶어 죽든 말든 못 견디면 지가 와서 허먹겠지. 삼촌의 단식은 계속됐다. 나는 두꺼비 같은 금은빵집 형부보다는 기다리 노랑 샤스가 낫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언니에게 슬그머니 운을 떼보았다. 나도 삼촌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어떡하니?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걸. 언니, 여자는 자기 좋다는 남자랑 결혼해야 행복하대. 노랑샤스 삼촌이 얼마나 순종파야? 언니가 말 안 해도 언니 맘 척척 다 알아서 해주고. 결혼하면 언니 떠받들면서 살 텐데 뭘. 영주야, 나도 다 알아. 하지만 이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삼촌한텐 미안하지만 난 이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나도 삼촌처럼 입맛을 잃어버렸다.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또 있었다. 양장점 언니는 나만 보면 한쪽으로 끌고 가 속닥거렸다. 아직도 삼촌이 그러고 있어? 네. 네 언니는 어떻게 한다든? 영 아니래요. 삼촌하고는 결혼 못한대요. 어머님 뭐라고 그러셔? 뭐 쳐다도 안 보세요. 그날 이후로는 아예 밥상에 숟가락도 안 올라와요. 에이, 바보 같은 자식. 자존심도 없어. 차라리 일을 확 저질러 버리든지 데리고 도망을 가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배짱도 없는 주제라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도 모르겠다 얘. 굶어 죽지 않고 삼촌이 다시 가게 앞에 나와서 다리를 흔들거리기 시작한 건 언니가 실연을 당했다는 말을 양장점 언니에게서 들은 후였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와 언니가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두 사람이 왜 그리도 상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잠결에 들은 이야기 덕분이었다. 뭐시여? 애를 가졌다고? 아이고, 조용히 해요. 그려요. 어느 틈에 썩을 년이냥 일을 저질렀구만요. 아니, 그 시방 그러면 종옥이가 양다리를 걸치고 놀았단 말이요? 아이고, 그것이 아니라요. 아이고, 속 터져라. 가만히 있어봐. 차근차근 따져보자고. 도대체 누구하고 일을 저질렀단 말이요? 누구긴요. 금은빵이지요. 동호포는 동생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요. 그런데 어째서 노랑샤스하고 혼인을 허갔다는 것이요? 그것은 노랑샤스가 허갔다는 것이지요. 금은빵이 시침이 딱 떼고 나자빠졌단 게요. 그래서 정옥이가 죽어버리겠다고 한게 노랑샤스가 지가 애비 노릇 터면서 대불고 살겠다고 마음을 돌려놨고만이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정 알고도 좋아서 대불고 살겠다는데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정옥이도 허는 수 없었게 그냥 시집가겠다고 하고요. 아니 이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리냐고. 아이고, 나도 알아요. 벼락 맞을 짓을 한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자꾸만 그냥 금은빵하고는 어떻게 되었냐고 흔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실 짓고 하고 말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 말도 말아요. 예? 금은빵한테는 내가 허다허다가 그냥 지쳐버렸어요. 바늘 한 구멍이라도 안 들어갑디다. 응? 아이고,
뭐라고 그냥 싸가지 없는 말을 했는지 압니까? 응? 뱃속에 있는 애기가요. 지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눈을 풀어립디다. 응? 아이고, 처음에는 내가 직접 그 형을 만나서 그냥 단판을 지려고 했지만요. 장본이 그렇고는 그냥 빡빡 우기는데 내 말을 믿겠어. 그 금은빵집 애기인 것은 맞아? 그걸 말라고요, 시방. 하늘에 맹세코 맞는단 말이요. 틀림없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나하고 정옥이랑 목매다가 죽어요. 그러면 되었어. 이제 딴소리 하지 말고 금은빵집하고 혼이냐? 어떻게 해요? 글씨 내가 알아서 할 텐게 그 딴소리 말어. 그러고 그 노랑샤스한테는 없었던 일로 현와. 어? 행여라도 일그러지지 않게 그 노랑샤스한테 입단속 단단히 해둬. 아이고, 당신이 그렇구만 요즘은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시방 얼른 가서 이야기해. 이제 당신이 저 일을 맹글어 놓은 다음에 해야지요. 일이 안 되면 어쩌려고요. 그 다 된 밥에도 꼭 바치려고 그려? 그 노랑샤스하고 혼인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 집에서 알아봐. 얼른 가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와. 영주야. 왜요? 이리 와봐. 목마르지? 시원한 거 줄까? 괜찮아요. 정옥 씨 날 잡았다며? 네. 축하한다고 전해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가구점 아저씨 정말 멋지다. 정옥 언니는 금은빵집으로 시집을 갔다. 난 학교를 핑계대고 결혼식을 보지 않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언니도 형부가 될 두꺼비도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심지어 언니의 결혼식장에서 양장점 언니와 낄낄거렸다는 삼촌도 용서할 수 없었다. 형님, 이제는 저 미스홍 말고 미세스 방이라고 불러주세요. 뭐? 어이구 참. 왜 외국에서는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른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아이고, 인자는 뭐 내 서방이다 하고 위세를 떠는 것이요? 아이고, 그 잘난 서방. 누가 침 흘린다고 위세를 떤다냐? 위세는요. 제가 잘 받들고 살아야 할 서방님 앞에서 무슨 위세를 부린다고 그러세요? 형님도 참. 아유, 몰라. 난 영어 몰라. 그럼 친근하게 방여사 이렇게 부르시면 되잖아요.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우리 집에 들른 양장점 언니는 자신을 미국식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누구도 호의적으로 방여사라는 호칭을 써준 것은 아니지만 난 때때로 그 시절의 사건을 생각하며 방여사님이라는 과분한 호칭으로 그녀를 대했다. 언니.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영주 처자 아니야? 그건 안녕하셨어요? 웬일이야? 친정 다니러 왔어? 네. 누구? 어머. 아이고, 영주냐?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이제 내려올 때마다 좀 들러. 근데 어디 가시는 길인가 봐요? 아이고, 어떡하냐? 모처럼 찾아왔는데 시간을 못 내서. 아유, 미안하네. 괜찮아요. 저도 지금 삼촌 만나러 가는 길이라서요. 그냥 잠깐 들러본 거예요. 잘 지내시나 하고. 삼촌? 시삼촌이 여기 사냐? 그럼 언니는 삼촌을 노랑샤스라고 불렀어? 순간 새빨개지는 언니 얼굴을 외면하고 나는 돌아섰다. 무심코 돌아본 언니네 금은빵은 오늘따라 유난히 눈이 부셨다. 무용학원 원장이라 그런가 시방도 징그럽게 날씬하네.
날씬하긴요. 삼촌, 나도 이제 흰머리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난 내일 모레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러고 산 게 너무 좀 그렇다. 뭐려? 박 여사가 안 온다고 하지? 뭐냐? 이번에는 내가 좁게 기운을 더 썼으니 아마 박 여사가 갈라선다고 했을 것이야. 그래서 더 매를 멀었던 게 영주가 온 줄 알았으면 며칠 참았을 것인데. 며칠이라뇨. 평생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럴 것이야. 영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사람 같지도 않게 생각을 했을 것이구먼. 나도 그리. 내가 생각해봐도 참말로 징그럽구만. 솔직히 한번 그러고 나면 말할 수 없이 황폐해지는구만. 그냥 내 자신이 미워 죽겠어. 아주머니한테 거짓말로 맹세하는 거 아니야. 참말로 그 순간에는 다시 그러면 내가 나를 찔러서 죽어 번지겠다고 생각한다는 게 믿으란 건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것이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은 다시 또 그래서 지가 스스로 죽었는갑다 하고 잘 죽었다고 생각해. 참말이야. 전에도 정옥이 언니네 금은방을 보고 나서 삼촌의 중고가구 센터를 보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고 허전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삼촌과 언니의 형편이 반대로 뒤바뀌었다면, 그러면 내가 언니네 집을 바라보면서 쓸쓸하고 허전해할까 상상을 해봤다. 번번이 나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야가 너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냐? 고기 탄다. 어서 물어. 네. 오다가 금은방에 들렀어. 근데 정옥 언니 많이 변했더라고. 내가 삼촌 만나러 간다니까 시삼촌이 여기 사냐고 묻더라고. 기가 막혀서. 무엇이 기가 막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그러면 안 되지. 박 여사가 말이야. 왜 죽바람이 난 줄 알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금은방만 쳐다보면 가슴팍에 풋방이가 솟구친다는 것이야. 그게 무슨 지랄이야. 아들 내미를 둘이나 낳고 잘 붙고 잘 사는데 어째서 거기를 쳐다보면 풋방이가 솟구치냐고. 지 혼자나 품고 있으면 또 몰라. 잊어부릴만 하면은 잊어부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단 게. 내가 금은방집보다 부자가 되었으면은 박 여사가 그런 지랄병이 생겼겠어. 나는 그것이 참을 수가 없단 게. 난 안 그래. 내 자식은 나같이 살게 안 하려는 생각뿐이야. 그러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살았는데. 참말로 내가 욕받네. 그래서 이만큼 오고 사는 내가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어째서 이 지지리도 못난 옆에 내가 나를 천하에 둘도 없이 처량하고 못난 놈으로 만들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박 여사를 두들겨 패는 것이야. 차라리 천하에 둘도 없는 불쌍놈이 되려고 두들겨 팬다고. 그게 처량하고 못난 놈보다 낫단 게? 아만 낳고 말고 낳기만요. 그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여. 그제야 나는 삼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새삼스럽게 삼촌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처럼 비장한 사내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성가시고 괴롭겠지만 아무래도 삼촌이 나한테 장담한 것과는 달리 앞으로도 심심찮게 박 여사가 얻어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았다.
네, 이선 작품 사막에서 사는 법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이문정, 정민희, 이경자, 이호인, 정옥주, 진웅, 손정성, 음악 박성현,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자, 이 선생님하고 대화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재밌게만 보면 약간 좀 이 안에 깔린 슬픔을 모르는 태도가 되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아주 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조금 더 소설적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남들에게 그것이 정말 그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항상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는다고 읽으셨으면은 저한테는 가장 감사한 거죠. 예. 근데 이 현재 시점에서 가령 남편한테, 의처증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모습 등등. 이거는 있긴 있으나 아주 흔하고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오히려 1960년대 회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골목에 금방 있으면 잘 사는 집이고, 좀 동네 뭐라고 표현하죠? 날라리도 아니고, 노란 셔츠 말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은 그때는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제가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작품을 이끌어냈고, 여기 주인공이, 제 주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흡수한 사람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봤는데, 이 주인공이 현재에서 이게 지금 폭력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보통 그냥 정면으로 보면은 보이는 그 현상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못되고 험악할지라도 뒤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그게 일종의 그 사람이나 그 사물에 당위성을 주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 저는 여기서 이 주인공 노란사스 그 삼촌에 대한 그 삼촌이 왜 폭력 남편이 되었는가. 글쎄,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예, 그렇죠. 물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당위성을 가졌을까. 왜 주먹을 휘두르게 됐을까. 그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르게 아무래도 중심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젊은 밑송, 박여사가 되는 그 여인 말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여운 여자예요. 정말 그렇게 특별한 남편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그 남자는 자기 인생에서 특별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에 대한 그 마음을 의심하고 평생 그걸 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저는 그 홍여사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썼습니다. 작품에서는 박여사입니다. 그렇죠. 자칭 박여사. 그렇지만 미국식으로 하겠어 해갖고. 미세스 방이죠. 그런데 전 그 미세스 방이 그 안톤 체홉의 그 단편에서 나오는 그 귀여운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썼습니다. 네. 사막에서 사는 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요. 이 9편의 그 단편에 나와 있는 각자의 삶을 통틀어서 제가 사막에서 사는 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사는 거. 혼자서가 아닌, 홀로가 아닌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자기한테 닥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거. 근데 그 두 가지를 저는 여기서 밑에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이나 모든 거에 따라서 그걸 갖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건 읽어봐야지 아시겠지만. 일종의 역설이군요.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것이 고립무원의 공간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손 건네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가는 길, 이게 사막이다. 그렇죠. 고전 명작 있죠? 올여름에 이거 하나는 꼭 읽으십시오.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사마천의 사기를 편역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옛날에 중국의 그 대륙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서로 그
서로 그 자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던 그 이야기들, 네. 그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네.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집에 앉아서 그거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더위를 네. 모르고 지내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국행 비행기가 곧 이륙할 예정입니다. 아참, SK텔레콤 고객이라면 여권 그리고 자동 로밍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위급 특보 서비스부터 긴급 의료, 통역 지원까지 이제 안전도 로밍하십시오. 여행 필수품 SK텔레콤 자동 로밍. 물잠자리 날개짓하며 물풀 위에 앉았다. 쉬어가렴 몸은 들어 인사하는 물풀. 생명 위에 생명이 놀고 있는 곳. 여기는 숲. 숲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 킴벌리. 김하중이에요. 여기는 뉴욕. 뉴욕은 여자들이 더 멋진 거 있죠? 어찌나 활발하고 당당한지. 체내형 생리대를 써서 그런가? 당당하고 멋진 뉴요커들. 그녀들은 템포의 편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난 템포다. 패드가 불편하면 템포를 쓰세요. 동아제약 템포. 중국행 비행기가 곧 이륙할 예정입니다. 아참, SK텔레콤 고객이라면 여권 그리고 자동 로밍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위급 특보 서비스부터 긴급 의료, 통역 지원까지 이제 안전도 로밍하십시오. 여행 필수품 SK텔레콤 자동 로밍.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 어디론가 날아가는 새들, 어둠을 질주하는 자동차. 너는 찍고 싶은 걸 찍을 수 있는가? 흔들려도 어두워도 보다 선명한 후지필름 파인픽스. 외딴국도를 가다 연료등에 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빨간색 주유소가 떠오르시죠? 낯선 길일수록 왠지 빨간색 주유소가 더 믿음이 가잖아요. SK 주유소. 꼭 빨간색만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의 주유소 SK. 이나영이에요. 들리세요? 블루밍이 활짝 피어나는 소리. 블루밍에서라면 당신의 생활도 활짝 피어날 거예요. 활짝 필 라이프 벽산 블루밍. 활짝 블루밍.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수였습니다.